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이 머물다 가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숨은 듯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좀처럼 넘어오지 못하는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산빛 탈마다 진달래와 철쭉이 붉게 타오르고 여름이면 우거진 녹음 사이로 계곡물 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지며 가을에는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포근히 덮어주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땅을 일구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자리한 기와집 한 채는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곤 했습니다. 이 기와집의 주인은 김진사라는 분으로 젊은 시절 한양에서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할 만큼 학식이 높고 뛰어난 인품을 지닌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재주를 주었으되 건강은 주지 않았는지 그는 타고나기를 몸이 심히 허약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일찍이 낙향하여 고향집에서 글을 읽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여 지팡이 없이는 마당을 거니는 것조차 힘겨워했으나 그의 눈빛만은 늘 형형하게 빛났고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을의 김진사를 찾아가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는 양반이라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덕망이 높아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곁에는 그의 손발이 되어주는 만석이라는 이름의 사내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주인과는 정반대로 산처럼 거대한 덩치에 황소도 때려잡을 만큼 장사였습니다. 만석은 본래 떠돌이 고아였으나 어릴 적 굶주림에 지쳐 김진사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을 김진사가 거두어 먹이고 입혀 살려낸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만석은 김진사를 단순히 자신을 부리는 상전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하늘처럼 모셔야 할 어버이로 여기며 맹목적인 충성심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수처럼 검게 그을린 피부에 툭 붉어진 근육, 그리고 말수가 적어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김진사를 바라보는 그의 눈매만큼은 봄햇살처럼 순하고 따뜻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석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쓰는 빗질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인 김진사가 기침하기 전에 미리 사랑방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을 따끈하게 데워놓고 뒷산 옹달샘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와 새순물을 대령하곤 했습니다. 행여나 문을 여닫는 소리가 주인의 단잠을 깨울까봐 그 큰 덩치를 잔뜩 웅크리고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가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면 만석은 언제나 마당 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허리를 굽혀 문안 인사를 올렸고 김진사는 그런 만석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끈끈한 신뢰와 정이 흐르고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몸이 약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기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나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만석을 통해 듣고 처리하곤 했습니다. 만석은 밭을 갈거나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해가 중천에 뜨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주인의 점심상을 살폈고 틈틈이 사랑방 툇마루에 앉아 주인이 읽어주는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글을 배우지 못해 까막눈인 만석이었지만 김진사가 읽어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나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진사 역시 글을 모르는 만석을 무시하지 않고
어려운 구절은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며 그에게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보며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라고 칭송하곤 했습니다. 덩치 큰 만석이 조그마한 김진사를 업고 개울을 건너거나 꽃 구경을 시켜주는 모습은 마을의 흔하고도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만석의 등은 김진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가마이자 다리였고 김진사의 지혜는 만석에게 있어 세상을 보는 눈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도 어느덧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주인의 기침 소리는 해가 갈수록 깊어졌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집을 지키며 주인 어른을 모시는 것이 천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남쪽 바다 건너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소문이라 여겼던 이야기들이 장터를 오가는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점점 구체적이고 흉흉한 소식이 되어 마을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외나라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 부산포에 상륙했다는 소문, 그들의 수가 개미떼처럼 많고 조총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어 관군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고 평화롭던 논밭의 일손도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언제 닥칠지 모를 폭풍우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하염없이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경약하여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으나 나라의 위태로움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뜨거운 선비였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을 뒤적이다가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만서가 거기 있느냐 하고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집을 지키던 만석이 예, 나으리, 소인 여기 있사옵니다. 밤바람이 찬이 문을 닫으시지요. 하고 듬직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김진사는 만석의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나 다가오는 전란의 공포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소문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 이제는 인근 고을까지 외적들이 들이닥쳐 노략질을 일삼고 불을 지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피난을 가야 한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고 몇몇 집들은 서둘러 가재도구를 챙겨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거나 먼 친척 집을 찾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평온하던 마을길에는 보따리를 이고 지고 불안한 눈빛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드문드문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골목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고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마저 처량하게 들려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만석 역시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듣게 된 끔찍한 소문들, 즉 외적들이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이야기들은 만석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주인 김진사의 안위였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피난을 가기 벅찬 험한 산길을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김진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석은 장작을 패다가도 도끼를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밤새 집신을 삼으며 다가올지 모를 긴 여정을 남몰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굳은 살이 더욱 깊이 밝혔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만석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만이 깜박이고 있었고 김진사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만석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아, 세상이 흉흉하니 너도 이제 살기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적들이 이곳까지 들이닥친다면 나 같은 늙은이는 짐만 될 뿐이다. 그러니 만약에 사태가 오면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거라. 김진사의 말은 담담했으나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배려를 만석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만석은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소인이 나으리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 나으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석의 완강한 태도에 김진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다가오는 운명의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조차 예전과는 달리 비릿하고 매캐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같은 포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전쟁은 소문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창고에 있는 쌀과 마른 반찬들을 챙겨 비상식량을 만들고 튼튼한 지게를 손질하며 언제라도 주인을 얻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김진사를 지켜내겠다는 일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날씨는 기이하게도 서늘했습니다. 마을 앞냇가의 물도 말라가고 밤이면 붉은 달이 떠올라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웃 마을이 외적에게 약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고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거나 짐을 싸서 산으로 도망치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집마당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묵묵히 대문을 단속하고 집안 식솔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방 툇마루에 앉아있는 김진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넓은 등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 등에 주인의 목숨이 달릴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김진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위패와 족보를 꺼내어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문의 정신이라 여겼기에 피난길에 오르더라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그런 주인의 곁에서 묵묵히 짐을 꾸리며 틈틈이 날카롭게 벼린 낫을 허리춤에 챙겨 넣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쓰던 낫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빛에 일렁이며 벽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그들이 함께 겪어야 할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멀리 산 너머에서 붉은 불기둥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 마을이 불타오르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넘어와 김진사의 집마당까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집,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이 집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지만 살아서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는 만석의 간곡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김진사는
정들었던 집안 곳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장독대에 줄지어 선 항아리들, 그리고 사랑채 앞에 늙은 소나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세상만이 뒤집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듯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외적이 온다. 어서 도망쳐. 하는 다급한 고함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잽싸게 지게를 짊어지고 주인을 향해 등을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어서 제 등에 업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선뜻 만석의 등에 업히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늙고 병든 자신이 건장한 젊은이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 난리통에 짐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만석아, 나는 틀렸다. 너라도 어서 피하거라. 김진사가 다시 한번 만류하려 하자 만석은 뒤를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계시지 않으면 소인도 없습니다. 함께 살거나 함께 죽을 뿐입니다. 어서 오르십시오. 그 외침에는 거역할 수 없는 진심과 힘이 담겨 있어 김진사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만석의 등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만석이 김진사를 업고 일어서는 순간 그의 다리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렸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무한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마을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들, 울부짖는 아이들, 그리고 저 멀리서 번뜩이는 칼날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왜군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큰 길을 따라 도망치는 것과는 반대로 그는 험하지만 몸을 숨기기 좋은 숲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판단이자 주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가파른 오르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업힌 김진사는 미안함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만석의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가시덩굴이 발목을 핥히었지만 만석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뒤따라오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마을은 저 아래로 까마득하게 멀어졌고 불타는 마을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 뒤에 멈춰 섰을 때 만석은 자신의 등에서 전해지는 주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꼈습니다. 쿵쿵쿵.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자신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묻자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산 아래쪽에서 낯선 고함과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군들이 산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길이 아닌 길을 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 풀이 무성하고 바위가 험한 곳으로 가야만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나으리, 조금 흔들릴 것입니다. 만석의 말에 김진사는 더욱 힘주어 만석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만석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하며 가팔은 절벽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돌부리에 채이고 미끄러지면서도 그는 결코 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쇠기둥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적 같은 전진을 이어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은 깊은 산속 동굴 근처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주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해냈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만석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붉은 불길이 넘실대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곳은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길고 긴 피난길, 그 고난의 시작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며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산속 동굴에서의 하룻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길고도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동이 터오자 희미한 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의 그림자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매캐한 냄새는 밤새 계속된 약탈과 방화가 멈추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동굴 입구에서 주위를 살피며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운 탓에 목이 타들어갔지만 지금은 물을 구하러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집을 떠날 때 급히 챙겨온 조상의 위패가 든 보자기가 생명줄처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을 더 깊이 타서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석의 낮은 목소리가 동굴의 정적을 깼습니다. 외적들이 보통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산줄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밤새 웅크리고 있던 탓인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탓인지 김진사의 다리는 자꾸만 힘없이 꺾였습니다. 만석은 그런 주인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넓은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난했으며 이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숲길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두 사람은 좁은 산길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김진사의 집안 친척들과 마을 이웃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반가움도 잠시 그들의 몰골 역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신발은 벗겨졌으며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해골처럼 퀭했습니다. 진사 어른, 살아계셨군요. 천만다행입니다.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사내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김진사의 안위보다는 김진사가 혹시라도 챙겨왔을지 모를 비상식량이나 돈주머니를 훑는 듯 했습니다. 피난길에서는 인심도 메마르고 혈육에 정마저 희미해진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행과 합류하여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조총 소리가 탕탕 울려 퍼졌습니다. 외적의 수색대가 산 중턱까지 추격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놈들이 온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다급한 마음에 몸을 일으키려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중심을 잃은 김진사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아래쪽 바위 틈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으리, 만석이 사색이 되어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김진사는 이미 바위 사이에 다리가 끼인 채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치우고 김진사의 다리를 살폈을 때 참담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정강이 뼈가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살을 뚫고 나온 뼈 조각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참으려 했었지만 밀려오는 극심한 고통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만석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전쟁통에, 그것도 험한 산중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옷을 찢어 급하게 지혈을 하고 부목을 대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손 때문에 매듭조차 제대로 짓기 힘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소란이 지나가고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김진사의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보고는 하나같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망이 없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험한 산을 어떻게 넘는단 말인가. 이웃집 노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판국에 걷지 못하는 환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모두가 죽는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혹시라도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까봐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비참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친척 조카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만석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만석이 자네 충정은 알겠네만 현실을 직시하게. 진사 어른을 모시고 가다가는 자네도 죽고 우리도 다 죽네. 외놈들이 바로 코미까지 쫓아왔어. 어차피 이 다리로는 며칠 못 버티실 게 뻔하니 차라리 이곳에 편히 모셔두고 자네라도 살기를 찾는 게 진사 어른을 위한 길이야.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 같았지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조카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순박하기만 하던 만석의 눈에서 살기마저 느껴지는 푸른 불꽃이 일렁이자 조카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진사는 힘겹게 눈을 뜨고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석아, 사람들 말이 옳다. 나는 이제 틀렸다. 다리가 이 모양이니 짐만 될 뿐이야. 나를 두고 너는 어서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내 마지막 부탁이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명예보다 자식처럼 아끼던 종 만석의 목숨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죽는 것은 운명이지만 죄 없는 만석이 자신 때문에 죽는 것은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만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라, 어서 가란 말이다. 하지만 만석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주위의 나무들을 살피더니 튼튼한 참나무 가지들을 꺾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칡넝쿨을 끊어와 능숙한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업을 수 있도록 개조한 지게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주인의 애원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만석의 거친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짚을 엮어 등바디를 푹신하게 만들고 김진사의 부러진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정했습니다. 그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으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그가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게가 완성되자 만석은 김진사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어릴 적 굶어 죽어가던 것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나으리십니다. 그때 제 목숨은 이미 나으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같이 살고 죽어서 같이 죽을 것입니다. 다시는 저에게 두고 가라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만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주위 사람들은 숙연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만석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김진사를 들어 올려 지게에 태웠습니다. 부러진 다리에 통증이 올까봐 칡넝쿨로 단단히 그러나 아프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김진사가 지게에 안착하자 만석은 으라차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 하나를 엎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진사의 짐과 약간의 식량까지 더해지니 어깨를 파고드는 무게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땅을 디뎠습니다. 그의 발목 힘줄이 터질 듯 팽팽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갑시다, 나으리. 만석의 짧은 한마디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저 미련한 곰 같은 놈, 제 명에 못 죽지 하는 비아냥거림이 들려왔지만 그 속에는 만석의 우직한 충심에 대한 경외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사람들이 가는 평탄한 길을 버리고 다시 숲이 우거진 험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외적에게 발각되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엎혀있는 주인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마음 불편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석은 오직 자신과 주인, 단둘만이 존재하는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가혹했습니다. 길이라기보다는 짐승들이 다니는 좁은 통로에 가까웠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가시덤불이 바지를 찢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석은 혹여나 등에 엎인 주인이 다칠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돌불이라도 있으면 조심스럽게 피해가고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김진사는 만석의 등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를 맡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부덕함이 이 착한 사람을 고생시킨다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숲속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고 어깨는 지게끈에 짓눌려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으리, 다리는 좀 어떠십니까? 춥지는 않으십니까? 하며 수시로 주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고통을 참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네가 힘들지. 좀 쉬었다 가자꾸나. 그러면 만석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서 안전한 곳이 나오면 쉬겠습니다. 하며 고집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름이라 해도 깊은 산속의 밤 공기는 겨울 못지않게 차가웠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식으면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만석은 바위 뒤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진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주변에서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를 긁어모았습니다. 불을 피우면 연기 때문에 적에게 들킬 수 있으니 낙엽 더미 속에 몸을 파묻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김진사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적삼 하나로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어쩌려고 옷을 벗어주느냐. 나는 괜찮으니 어서 입거라. 김진사가 옷을 돌려주려 하자
만석은 손사래를 치며 물러났습니다. 소희는 본래 열이 많은 체질이라 괜찮습니다. 나으리께서는 풍안이라도 드시면 큰일 나니 어서 덮으십시오. 만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만석의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만석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낫을 집어들고 소리난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산짐승인지 아니면 외적의 척후병인지 알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빛이 번뜩이더니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굶주린 멧돼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할 기세였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석은 침착하게 낫을 고쳐 쥐고 멧돼지와 대치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만석은 멧돼지가 달려드는 순간을 노려 몸을 날렸습니다. 멧돼지의 날카로운 엄니가 만석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만석은 고통을 무시하고 낫을 휘둘러 멧돼지의 목덜미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멧돼지가 괴성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금세 다시 일어나 더욱 흉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지게 작대기를 들어 멧돼지의 돌진을 막아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멧돼지는 만석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더 쉬운 먹잇감을 찾으러 가기로 했는지 콧김을 뿜으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주인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석은 상처를 대충 동여매고 다시 김진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라셨지요? 이제 갔습니다. 태연하게 말하는 만석을 보며 김진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는 이 사내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만석은 주머니에서 말라비틀어진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반으로 쪼개더니 큰 쪽을 김진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김진사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만석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텁텁하고 차가운 밥알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날이 밝아오자 만석은 지체 없이 김진사를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고통과 굶주림 그리고 추위와 싸우며 걷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발은 물집이 터져 엉망이 되었고 집시는 닳아서 너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인적 없는 깊은 골짜기를 헤매며 그들은 점차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김진사는 만석의 등에서 전해지는 땀 냄새와 흙내음을 맡으며 이 비천한 노비가 사실은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수호천사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깎아지른 절벽길을 걷던 중 만석의 발밑 흙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칡넝쿨을 움켜쥐고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아래는 첫 낭떠러지였고 떨어지면 뼈도 추리지 못할 높이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아, 조심하거라. 제발. 나 때문에 무리하지 말거라. 김진사의 애타는 목소리에 만석은 시익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다리는 돌덩이처럼 튼튼합니다. 그리고 나으리를 업고 있는데 제가 어찌 감히 넘어지겠습니까? 그의 말은 허세가 아닌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의 꼴은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이제 단순히 주인을 모시는 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책임감을 짊어진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의 약초를 캐어 김진사의 다리에 붙여주고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주며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비록 약도 없고 의원도 없었지만 만석의 지극정성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다리는 더디지만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깰 수 없는 신뢰의 벽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 속에서 피어난 신분을 초월한 인간의 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산마루에 앉아 만석은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집은 잿더미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리라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저 산만 넘으면 안전한 곳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만석의 말에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 넓고 단단한 어깨가 세상 그 어떤 요새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넘지 못할 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만석의 땀을 식혀주었고 두 사람은 잠시나마 평화로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첩첩산 중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의 여정은 날이 갈수록 생사를 넘나드는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석의 발은 이미 집신이 닳아 없어진 지 오래라 거친 돌부리와 가시덤불에 맨살이 드러나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찢어진 상처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흙길 위에 점점이 찍혀 그들이 지나온 길을 표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만석은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등에 업힌 주인이 불편해할까봐 신음소리조차 속으로 삼키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발바닥은 딱딱한 굳은 살과 물집이 엉겨붙어 마치 짐승의 발처럼 투박하게 변해버렸지만 그 상처야말로 그가 가진 충심의 깊이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만석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피와 흙범벅이 된 만석의 발뒤꿈치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부러진 다리에서 오는 육체적 통증보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만석을 지켜봐야 하는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만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만석아, 제발 나를 내려다오. 내 다리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고 나는 살 가망이 없. 이러다가는 너까지 죽게 된다. 제발 이 늙은이를 버리고 너라도 살기를 찾아라.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식 같은 종을 살리고자 하는 주인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을 업은 등을 한 번 으쓱 추어 올리며 더욱 힘차게 땅을 디뎠습니다. 나으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인의 목숨은 나으리께서 거두어 주신 날부터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으리가 계시지 않으면 저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불이라도 함께 갈 것이니 다시는 저를 버리고 가라 하지 마십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고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자란 칡넝쿨을 끊어다가 자신의 허리와 김진사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혹여나 힘이 빠져 주인을 떨어뜨릴까 염려하여 아예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한 몸이 되어 운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은 며칠째 물 한 모금과
나무 뿌리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틈만 나면 산속을 뒤져먹을 수 있는 풀뿌리나 열매를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주인인 김진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까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건 나으리 몫입니다. 만석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김진사는 만석의 헬쑥해진 볼과 푹 꺼진 눈을 보며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만석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거친 풀뿌리를 씹어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만석의 피와 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험준한 바위 고개를 넘던 중 만석의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피로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을 뻔했으나 정신력으로 버티며 가까스로 지팡이의 의지에 멈춰 섰습니다. 만석아, 왜 그러느냐? 김진사가 놀라 소리쳤지만 만석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위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주인도 끝이라는 생각에 그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흐려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바람결을 타고 들려오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위 언덕 위에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었으며 새 속의 번뇌를 초월한 듯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저분이 자신들을 도와줄 귀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노승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승 앞에 다다르자 만석은 털썩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승은 놀란 기색 없이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아하니 부처님이 부처님을 업고 가는구나. 참으로 보기 드문 광경이로다. 노승의 알 수 없는 말에 만석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피난길에 오른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이 다리를 다쳐 제가 모시고 가는 길인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부디 살 길을 일러주십시오. 만석의 간절한 호소에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리병에 든 물을 건넸습니다. 그 물은 마치 감로수처럼 달고 시원하여 타들어가던 두 사람의 목을 단번에 적셔주었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말린 감꼬치와 주먹밥 몇 덩이를 꺼내어 만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요기를 하거라. 그리고 저 아래 큰 길로 가면 왜적들을 피할 수 없다. 놈들은 이미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 노승의 말에 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산속에서 죽어야 합니까? 만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묻자 노승은 지팡이를 들어 서북 쪽의 험한 절벽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위 틈새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면 숨은 구름 고개가 나온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옛길이니라. 그곳은 험하지만 적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석은 노승이 가리키는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길이라기보다는 깎아지른 절벽에 가까워 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만석이 감격하여 절을 올리자 노승은 만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네의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게야. 비록 몸은 천하나 그 마음은 이미 귀인이니 부디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말게.
노승의 따뜻한 격려에 만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노승은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고개를 넘다 보면 날이 굳고 눈보라가 칠 수도 있다. 절대 잠들지 말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버텨야 한다. 산신령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끝으로 노승은 호련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노승의 모습에 김진사는 합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필시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현신하신 게야. 만서가 힘을 내자. 이제 살 길이 보인단다. 두 사람은 노승이 준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노승이 알려준 숨은 구름 고개로 가는 길은 예상대로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위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했고 때로는 낭떠러지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들의 여정을 응원해 주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 역시 통증을 참으며 만석의 목을 꼭 끌어안고 그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함께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이제 마치 한 사람의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을 오르자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찬 바람이 쌩쌩 불어닥쳤습니다. 노승의 예언대로 눈보라가 몰아칠 기세였습니다. 계절은 가을이었지만 높은 산의 날씨는 벌써 겨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옷깃을 여미며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많이 추우시지요? 조금만 더 가면 동굴이나 바람 피할 곳이 나올 겁니다. 김진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네가 문제지. 옷이라도 좀 더 껴입어야 할 텐데. 만석은 얇은 옷 한 벌로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을 맞고 있었지만 등 뒤에 주인이 춥지 않게 하려고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하나둘씩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만석은 감각에 의존하여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그는 지팡이를 깊게 꽂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둘 다 죽는다. 반드시 살아서 내려가야 한다. 그는 주문처럼 되뇌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보라 속을 뚫고 한참을 걷다 보니 커다란 바위 아래 작은 틈새가 보였습니다. 겨우 몸만 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석은 김진사를 먼저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입구 쪽에 앉아 눈보라를 막았습니다. 만석아,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러다 얼어 죽는다. 김진사가 만석을 끌어당겼지만 만석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여기가 좁아서 두 사람이 다 들어가기 힘듭니다. 저는 덩치가 커서 입구를 막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억지로 끼어 앉으면 둘 다 들어갈 수 있었지만 주인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따뜻하게 해주려는 만석의 배려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만석의 등에 덮어주려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녀석아, 내 등이 얼음장이다.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거라. 김진사의 애원에
결국 만석은 몸을 돌려 김진사 옆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살이 닿은 곳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만이 그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서로에 대한 안쓰러움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석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내 평생 너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김진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씩 웃었습니다. 나으리,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면 저 장가나 보내주십시오. 밥 잘 먹고 힘센 색시로 말입니다. 만석의 뜬금없는 농담에 김진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만석의 여유가 김진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세상에서 제일 고운 색시를 얻어주마. 두 사람은 소박한 미래를 약속하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눈보라가 잦아들고 하늘이 맑게 개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눈 위로 햇살이 비치자 온 세상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만석은 몸을 털고 일어나 밖을 살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짐승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여 위험을 피하기는 더 수월해 보였습니다. 나으리, 눈이 그쳤습니다. 이제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만석의 활기찬 목소리에 김진사도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살아서 아침해를 맞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눈에 덮인 바위는 미끄러웠고 곳곳에 눈 구덩이가 숨어 있어 자칫하면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만석은 집신 위에 칡넝쿨을 감아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지팡이로 바닥을 콕콕 찔러보며 신중하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김진사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만석의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광대처럼 아슬아슬하게 설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독수리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었는데 마치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고개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한 강풍에 만석은 바짝 몸을 낮추고 네 발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펴지지도 않았지만 그는 바위 틈새를 꽉 움켜쥐고 한치도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석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마을과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꿈만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나으리, 저기를 보십시오. 마을입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입니다. 만석이 흥분하여 소리치자 김진사도 흐릿한 눈을 들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전쟁의 참화가 미치지 않은 듯한 평온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습니다. 오, 조상님들이 도우셨구나. 만석아, 우리가 살았다. 정말 살았어. 두 사람은 얼싸안고 엉엉 울고 싶었지만 아직 내려가는 길이 남아있기에 기쁨을 잠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보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사고가 나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엉덩이를 땅에 대고 미끄러지듯 내려가기도 하고 나무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다리의 통증도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마을에 닿으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주인을 살려낼 수 있다는 확신이 만석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눈 쌓인 산길 위에 길게 드리워지며 고난의 정점을 지나 희망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나 외적의 매복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나무를 하러 나온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손에는 무기가 아닌 지게와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시오, 살려주시오. 만석의 외침에 촌부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 덮인 산속에서 튀어나온 거짓골을 한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귀신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조난당한 피난민임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무꾼들의 도움으로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은 험준한 산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전란의 화마가 미처 닿지 못한 하늘이 숨겨놓은 요새와도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촌부들은 피투성이가 된 만석의 발과 기력이 다해 늘어진 김진사의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험한 숨은 구름 고개를, 그것도 한겨울 눈보라를 뚫고 사람을 업고 넘어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따뜻한 촌장 어른의 사랑채로 안내했고, 김진사는 비로소 딱딱한 지게 위가 아닌 따뜻한 구들장 위에 몸을 눕힐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김진사는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만석은 그 곁을 지키며 안도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을 촌장은 인자한 얼굴로 만석에게 다가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자네도 어서 좀 들게. 주인 양반은 우리가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말고 자네 몸부터 추스려야지.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김진사가 깰 때까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먼저 배를 채우기 전에는 자신도 먹지 않겠다는 몸에 밴 철저한 충심 때문이었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석의 우직한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요즘 같은 난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버리고 도망가는 판국에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종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만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 용한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김진사의 부러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놀라움과 탄식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뼈가 부러진 지 꽤 지났고 험한 산길을 오느라 덧날 법도 한데 썩어 들어가지 않고 뼈가 제자리를 찾아 붙어가고 있네. 의원은 만석이 산속에서 구해 붙였던 이름모를 약초들과 단단하게 고정한 칡넝쿨 부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종놈의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야. 조금만 관리를 잘못했어도 다리를 잘라내야 했을 텐데 참으로 기적이네, 기적이야. 의원의 말에 만석은 그제야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인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 그 하나만이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가 기력을 회복하는 동안 만석은 잠시도 쉬지 않고 마을 일을 거들었습니다. 공짜 밥을 먹을 수는 없다며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마을 사람들의 망가진 농기구를 고쳐주었습니다. 만석의 힘은 장사였고 손재주 또한 야무져서 마을 어디를 가나 그의 손길이 닿으면 뚝딱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피난민으로만 여겼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만석을 마을의 일원처럼 아끼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듬직한 사내가 우리 마을에 살면 얼마나 좋을꼬. 안악들은 떡이나 과일을 몰래 만석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고, 아이들은 만석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행상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박물 장수였는데 그가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외적들이 지나간 고을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난 가던 양반들이 도적대를 만나 변을 당했다는 흉흉한 소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진사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큰 길로 피난을 떠났던 김진사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왜군의 매복에 걸려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김진사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떠났던 그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전해 들은 김진사는 망연자실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으리,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석은 씁쓸해하는 김진사를 위로하며 따뜻한 미음을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만석아, 내 말이 맞았다. 네가 험한 산길을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또한 저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게다. 네가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맥을 지켜낸 것이다. 김진사의 눈에는 만석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준 그의 지혜에 대한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만석을 주인을 살린 의로운 종이라 칭송하며 더욱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내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산과 들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다리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남아 혼자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김진사가 처음 방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나서는 날 만석은 감격에 겨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나으리, 이제 되었습니다. 정말 되었습니다. 만석이 환하게 웃으며 소리치자 김진사도 갓 돋아난 봄꽃처럼 화사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촌장 어른이 술상을 봐오라 이르며 두 사람을 사랑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노인이 취기에 젖어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만석이 자네는 어찌 그리 미련할이 많지 주인을 섬기는가? 세상이 뒤집어지면 종이 상전 노릇도 한다던데 그 험한 길에서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짓궂은 질문이었지만 뼈가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모두 만석에게 쏠렸습니다. 만석은 잠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배운 것은 없으나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안다고 들었습니다. 나으리는 부모 잃고 죽어가던 저를 거두어 사람 대접을 해주신 분입니다. 남들이 저를 천한 종놈이라 손가락질할 때도 나으리만은 저에게 따뜻한 밥을 주시고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으리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도리입니다. 만석의 담담하면서도 확신에 찬 대답에 방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노인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고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대장부로다. 껍데기만 양반인 자들보다 자네의 속이 1000배만 배 더 깊고 넓으이. 김진사 역시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종이 아닙니다. 내 다리이자 내 생명의 은인이요.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준 유일한 벗입니다. 앞으로 내 평생 이 사람을 친동생처럼 여기며 살 것입니다. 김진사의 파격적인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정을 보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벽이 엄격한 조선 사회에서, 그것도 양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에게는 신분 따위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과 김진사는 모처럼 마음 편히 웃고 떠들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잠시 잊은 채 그들은 따뜻한 밥과 술을 나누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만석은 술 기운을 빌려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김진사는 그런 만석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웃음소리는 그동안 쌓였던 고단함을 씻어내고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봄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집 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전란의 소식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관군이 전열을 정비하여 반격을 시작했다는 소문과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집은 불타고 없을지라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석 또한 주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정들었던 피난처를 떠나는 것이 아쉽기는 했으나 그들의 뿌리는 결국 고향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만석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했습니다. 겨우내 망가진 마을 정자의 지붕을 고치고 마을 우물을 청소하며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그들을 위해 보찜 한가득 식량과 씨앗을 챙겨주었습니다. 가서 농사 잘 짓고 잘 살게나, 전쟁 끝나면 꼭 한번 다시 들르고. 안악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만석의 손을 꼭 잡았고 촌장 어른은 귀한 약재를 김진사에게 건네며 건강을 당부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나눈 정은 혈육의 정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어귀에서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올 때는 죽음을 피해 도망쳐온 처참한 몰골이었으나 갈 때는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표정은 밝았고 만석의 지게에는 주인이 아닌 희망이라는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고향 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만석이 씩씩하게 묻자 김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우선 무너진 담장부터 다시 세우고 너 장가 보낼 준비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의 유쾌한 대화가 아침 숲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겠지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그들의 귀향 길을 응원했고 떠오르는 태양은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으나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라는 꽃은 더욱 붉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고개마루에 올라선 만석은 잠시 멈춰 서서 지나온 마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자, 만석아, 우리 집으로. 김진사의 따뜻한 동료에 만석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떠날 때보다 마음은 가벼웠으나 몸은 더없이 고단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피난 생활과 험준한 산행으로 두 사람의 기력은 쇠할 대로 쇠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익숙한 산세가 눈에 들어오고 어릴 적부터 뛰놀던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만석은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다 왔습니다. 저기 당산나무가 보입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역시 지팡이의 의지에 서서 그립던 고향 풍경을 눈에 담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의 기대는 처참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외적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정겨웠던 초가집들은 모두 불타검은 재만 남았고 돌담은 무너져 내렸으며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기와집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웅장했던 소슬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랑채와 안채는 모두 불타 기둥뿌리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터전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광경 앞에서 김진사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망연자실하여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구나. 그때 만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김진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상심하지 마십시오. 집은 불탔어도 땅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으리와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짓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번듯하게 다시 지어 올리겠습니다. 만석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폐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타다 남은 석가래를 치우고 무너진 돌담을 하나둘씩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잿더미를 파헤치는 만석의 손은 숯검정이 묻어 까맣게 변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사람 특유의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비바람을 피할 작은 움막을 짓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산에서 캐온 칡뿌리와 나물뿐이었고 밤이면 무너진 벽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텃밭에 돌을 골라내며 만석을 도왔고 만석은 밤낮 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베어와 집에 뼈대를 세웠습니다. 마을을 떠났던 이웃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집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었으나 묵묵히 터전을 일구는 만석과 김진사의 모습을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 양반댁도 저리 열심히 사는데 우리라고 못할 소냐. 마을에는 다시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을 즈음 김진사의 집터에는 작지만 단단한 초가 삼간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의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만석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만석은 새로 지은 사랑방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활짝 웃었습니다. 나으리, 오늘 밤부터는 등 따숩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만석의 거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만석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폐허 속에서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바로 너의 집이다. 두 사람은 따뜻한 구들장에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상을 받으며 지난날의 고생을 웃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만석과 김진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 그리고 마침내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만석이라는 종이 있는데 전쟁통에 다리 부러진 주인을 업고 수천 리 길을 걸어 살려냈다더라. 자신은 굶으면서 주인에게 밥을 먹이고 험한 눈보라 속에서 옷을 벗어 주인을 덮어주었다더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흉흉한 세상에 보기 드문 충심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의 이야기꾼들은 만석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들려주었고 듣는 이들은 만석을 마치 예시야기 속의 영웅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관아의 사또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사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관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밭에서 소 대신 쟁기를 끌며 밭을 갈고 있었고 김진사는 그 곁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마을 사람들을 탐문하고 김진사의 다리에 난 상처 자국과 만석의 등에 밝힌 굳은 살을 직접 확인한 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으나 이토록 지극한 충심은 처음 보노라. 이는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다. 관리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님께 이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당시 임금은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무너진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이야기는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목숨 걸고 지킨 이 자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다. 내 이 자를 크게 포상하여 만백성의 귀감으로 삼으리라. 임금은 즉시 교지를 내려 만석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의 신분을 면천시켜 양인으로 삼으라는 파격적인 명을 내렸습니다. 조선 팔도에 드문 경사가 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관아의 관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관리가 어명이요 하고 외치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엎드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만석은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 사시나무 떨듯 떨며 김진사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김진사 역시 당황하여 의관을 정제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관리는 김진사와 만석 앞에 서서 붉은색 비단에 쌓인 교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노비 만석은 들으라. 너의 충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임금님을 울렸으니 이에 면천을 명하고 양인의 신분을 내리노라. 또한 쌀백 가마와 비단열피를 하사하니 길이 그 뜻을 기리라. 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면천이라니 평생을 남의 집종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관리를 올려다보다가 옆에서 김진사가 만석아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고 절을 올려야지 하고 다급히 속삭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만석은 넙죽 절을 올리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만석의 경사를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만석이가 양반이 됐네. 만석이가 이제 자유인이여. 관리들이 돌아가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만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안방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석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김진사는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 앞으로 다가가 문서를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문서를 집어삼키며 활활 타올랐습니다. 보아라, 만석아. 이제 너를 얽매던 모든 사슬은 사라졌다.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동생이자 친구요. 이 나라의 당당한 백성이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지난 세월 겪었던 서름과 고생, 그리고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 속에서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아니, 형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습니까?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만석을 일으켜 세우며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우리는 위아래가 없는 한 식구다. 절은 그만하고 어서 밥이나 먹자. 두 사내의 뜨거운 포옹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의 집 사랑방에는 아주 특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진사는 윗목에, 만석은 부엌 한 구석에서 밥을 먹었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김진사는 만석을 자신의 맞은편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겸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 국, 그리고 갖가지 나물들이 상가득 차려졌습니다. 만석은 황송하여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러자 김진사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허, 형님이 들라 하는데 아우가 거역할 셈인가? 어서 들게. 식기 전에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자유의 맛이자 평등의 맛이었으며 진정한 가족의 맛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밥 위에 생선 한 점을 올려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그래야 힘을 써서 내년 농사도 풍년이 들지 않겠느냐. 만석은 눈물 젖은 밥을 입안 가득 밀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님, 걱정 마십시오. 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형님을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숨은 구름 고개를 넘을 때에 아찔했던 순간, 멧돼지와 싸우던 기억, 추위에 떨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밤들을 회상하며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두 사람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연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높다 한들 생사를 함께하며 맺어진 두 사람의 끈끈한 정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빗자루질 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경쾌하고 힘찼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형님과 집을 위해 일하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 또한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와 만석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느냐, 아우야. 예, 형님도 평안하셨습니까? 두 사람의 아침 인사는 마을의 상쾌한 공기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와 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의좋은 형제로 소문이 났습니다. 만석은 김진사의 주선으로 참한 색시를 얻어 가정을 꾸렸고 김진사는 만석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할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한 집에서 살며 서로를 의지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전설이 되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김진사가 만석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석아, 그때 그 산길에서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을꼬. 너는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만석은 주름진 손으로 김진사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형님 덕분에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 형님 동생하며 살고 싶습니다. 두 노인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지며 방 안에는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예시아기는 바람을 타고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넓은 등을 내어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희망을 품고 편안한 잠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십시오.